냄새가 많이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매번 그 버리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얼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쓰레기라 더러운 게 아니고 그냥 남은 음식이다. 남은 음식이다.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그래서 얼린다. 저는 뭐 그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초대석이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나쁜 세균들이 증식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문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의 김은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장내 세균과 달리 네. 실생활에 우리에게 뭐 식중독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균들이 여름철에 많이 자라고 위험해지는 이유는 날씨 때문이겠죠, 교수님? 아무래도 따뜻해지니까요. 얘네가 단세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단세포 세균, 얘네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가 둘 되는 거. 아, 그죠. 최대한 증식, 빨리 분열해야 증식.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도가 따뜻해지면 얘네가 빨라져요. 근데 온도가 차가워도 잘 자라는 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온도가 내려가면 대부분 미생물은 잘 못 자라는데 네. 그 중에는 온도가 내려가도 여전히 꿋꿋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신기한 녀석이네요. 네. 여름철 위험한 미생물 탑5 교수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5위는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아. 냉장고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균입니까, 교수님? 일단 순위는 주관적인 순위인 거죠. 네,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를 보냐에 따라서 순위는 바뀔 수 맞습니다. 네. 같아서 또 순위에 올라온 또 이 아이들이 민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아이들이 나 억울하다, 나 네. 1위다. 아, 1위다. 리스테리아균. 리스테리아라는 그 속명은 영국의 조셉 리스터라는 의사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 리스터가 뭘 했냐면은요.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초로 수술 도구를 멸균해서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하신 분이 조셉 성함이 리스터. 그렇게 그래서 리스테리아 따온 거고요. 속명을. 네. 리스테리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그 이름을 보면 모노사이트, 단핵구, 백혈구 일종이에요. 보통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균이 들어온 걸 잡아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이토제네스잖아요. 얘는 잡혀 먹어도 그 안에서 안 죽고 증식을 해요. 백혈구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냉장고에서도 제법 잘 자랍니다. 보통은 못 자라죠, 교수님. 보통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이런 세균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못 자라진 않지만 거의 정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느리게 성장을 할 텐데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 제네스는 상대적으로 빨리 증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체온 정도가 많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세균들의 최적 온도거든요. 여름철 되면 30도 넘으면 잘 자라죠. 네. 그럴 때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 제네스가 1시간에 대략 한 번 분열해요. 빨리 분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1시간에 한 번이면 빠른 거죠. 네. 대장균의 환경이 좋으면 한 20분에 한 번씩 분열하거든요. 근데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한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그러나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고 4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분열하는데 한 40시간 40시간. 확 늘어나긴 늘어나요. 예. 하지만 다른 세균에 비하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에 오래 머무를수록 분열을 계속하고 또 특히 이 세균 분열은 둘, 넷, 8, 16, 2의 배수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요. 아니 뭐 이틀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여기에 1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뭐 한 깜빡하고 한 2, 3주 묵혀두면은 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도 많이 하시나요?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특별한 거 아니면은요 현미경으로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뭐 딱히 봐도 정보를 얻는 방법이 별게 없어요. 동그랗거나 뭐 깨아름맞거나 꾸글꾸글하거나 뭐 내가 걔네 모습을 본다고 해서 뭐 감동이나 그런 게 없어서 뭘 하냐면 그냥 유전체 분석을 해버리죠.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전돼서 낭만이 사라졌네요, 교수님. 과거에도 이제 보면 별로 감동 없었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럼 이런 리스테리아균이 여름철에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저희가 방심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테리아 이 세균이 동물 장 속에 있다 보니까 토양에 있는데 오염이 많이 되고 여름철에 먹는 뭐 채소라거나 이런데 오염돼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많으니까. 네. 들어온 상태에서 날 더우니까 빨리 증식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니까 안전해 괜찮아 했는데 얘는 공교롭게도 냉장고에서 잘 자라고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에 잘 안 죽고 이거에서 식중독이 걸리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노약자
특히 어린이들 뭐 심각한 경우에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교수님. 더운 데서 잘 자라니까 그럼요. 많이 증식된 상태로 냉장고에 들어왔고 네. 근데 얘는 거기서 또 증식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그럼 주로 어떤 음식이 많이 있습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채소 뭐 얘기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에 묻으면은 네. 어디 묻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너무 신선식품이라도 오래 보관한 건 그렇죠.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생으로 먹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리해서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먹으면 달라지죠. 아하. 채소칸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겠네요. 아무래도 그 신선 채소 칸에는 신선한 게 들어가니까 신선한 미생물도 같이 들어가겠죠. 물론 차갑지만 일부 세균들은 여전히 증식을 할 테니까 계속 놔두면은 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신선 칸을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음. 사다 놓고 깜빡 먹어야지 했는데 싸네. 그래서 샀는데 먹긴 너무 많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럼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이제 늘어나겠죠. 냉동실은 어떻습니까? 냉동실에서 살아남나요? 리스테리아균이? 보통 세균들이 냉동을 하면 세포기 때문에요. 얼렸다가 녹이면은 이게 세포 파괴가 돼서 일부 사멸하게 되는데 예. 상당수는 그냥 얼리면 딱 그냥 얼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녹여도 다시 살아나요. 딱 얼리면은 자라진 못하죠. 그냥 딱 정지가 되고 상당수는 뭐 파괴가 되겠지만 여전히 그대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녹으면 해동할 때 문제가 다시, 될 수 있겠네요. 예. 자주 열고 닫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채소는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꼭 리스테리아균뿐 아니고요. 사실 이게 여름철에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냉장 온도를 한 4도, 5도 이렇게 예.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열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속 안쪽하고 문 쪽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온도가. 예. 자꾸 했을 때 아무래도 문에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자꾸 올라갈 네. 때가 많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은 상대적으로 더 뭐든 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냄새가 많이 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관련한 질문을 한번 인스타그램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매번 그 버리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얼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쓰레기라 더러운 게 아니고 그냥 남은 음식이다. 남은 음식이다.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그래서 얼린다. 저는 뭐 그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데 쓰레기가 아니니까요. 남은 네, 음식이잖아요. 네. 알뜰하게 하면은 얼렸다가 다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얼렸어요. 버리려고 얼려서 할 때 이거를 이제 잘 밀폐가 되게 해서 거기다 뭐 몇 년 두시지 않을 거잖아요. 얼렸다가 버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미생물학적으로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그게 또 이거 잡탕인가 하고 또 끓여 드시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밀폐가 좀 흘리거나 그러면 흘리지 않게 딱 밀폐해 놨다가 구분해 놓으셔야지. 그 잡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추운 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추운 데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냉장고 안에 채소칸 깨끗하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 참고로 얘가 추운 데서 버티는 아이거든요. 예. 추운 데를 좋아하는 세균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남북극에 살고 뭐 이런 데서 추운 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호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호냉성 세균은 사실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게 걔네들은 반대로 상온에 오면은 잘 못 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도 잘 자랐는데 냉장고에 들어와도 버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는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가 나왔군요. 아스퍼질러스 플레이버스. 아플라? 톡신. 그래서 곰팡이가 만든 대표적인 독이고요. 간에 특히 간독성이 심하고 예. 그 암 유발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독소죠. 곰팡이가 일단 습기가 안 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습하잖아요. 곰팡이 여름철에 피는 거.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많을 거죠. 수밖에 없죠. 견과류나 콩 이런 데 많이 펴서 네. 식약처에서 네. 된장주의보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됐다. 네. 이거 폐기해라라고 주의보가 뜨는데 견과류에 잘 자라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특이적인 게 아니고 특이적인 게 아니고요. 곰팡이들은 사실 웬만한 데는 다 잘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메주도 그렇고 예. 이제 푸른 곰팡이 피워서 메주 띄우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아스퍼질러스도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같은 그 코지 만드는 그런 그 곰팡이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데 친척이지만 거기에 핀 것이 정말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플레이버스라는 게 노랗다는 뜻이거든요. 네. 포자가 노래서 그렇다고 노란 거 다 그럼 이게 아플라톡 곰팡이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떤 견과류나 이런데 곰팡이가 피면 버리셔야죠.
보통 이게 뭐 식빵에 곰팡이가 한 3분의 1 펴 있으면 네. 절반 잘라내고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까 우리 음식물 쓰레기 얘기했잖아요. 예. 먹고 남겨서 많이 버리시면서 네. 굳이 이 경우에는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러실까? 오기가 있을까요? 왜 이러실까?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굳이 먹지 마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위는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거 네.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여름철 해산물에서 많이 발견되나 봐요, 교수님. 비브리오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비브리오 콜레리. 콜레라 일으키는 비브리오. 그건 엄청난 거죠. 아, 예. 네. 걔 빼고 콜레라 아닌 비브리오. 여름철에 이제 바다에 많이 있고 특히 어패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패류를 날로 먹었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콜레라 말고 이런 여러 가지 폐혈증이나 문제 일으키는 비브리오균들은 여름철에는 생으로 섭취하실 때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을. 어떤 종류 좋아하십니까? 모든 해산물을 다 좋아하죠. 저 회를 좋아합니다. 회를 놓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항상 그 미니멀 인펙셔스 도우즈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 이상 들어와야 일으키는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에 그 신선도를 따져야 되는 거고. 예방법은 신선도 체크하는 거밖에 없을까요? 뭐 제일 확실하게 하시는 거는 익혀 드시는 거죠. 익혀 먹는 거. 네. 여름철에 회 먹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스러우면 뭐 안 드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에 그 뭐 회 같은 경우는 뭐 신선한 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레몬즙이나 와사비를 우리가 같이 넣어 먹는 게 살균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 있는 걸까요, 교수님? 심리적으로 있겠죠. 심리적으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위는 대장균이 있네요. 병원성 대장균. 도마나 싱크대나 행주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 대장에 있으니까 대장균이잖아요. 예.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마 세균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된 세균이고 실제로 대장균 연구 덕분에 우리가 생물학에 많은 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런 뭐 호흡 원리 다 대장균 실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대장균에서 사실이면은 코끼리에서 사실이다. 가장 어떻게 검출하기 쉬워서 대장균을 활용한 일단 걸까요? 대장균이 1885년에 처음으로 분리됐고요. 아기 대변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우는 이 배양배치에서 잘 자라요. 그 대장균이 대장에 이렇게 많은 세균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일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익균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K도 만들어주고 좋은 것도 있는데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ETEC, EHEC, EPEC 이렇게 크게 세 개가 문제인데 EC는 대장균이에요. 그럼 아까 그러면 ET는 뭐냐? 엔테로톡시제닉, 독소. EH는 엔테로 헤모리직, 출혈성. 대표적인 게 대장균 5157. 예. EP는 엔테로 패토제닉.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문제 일으키는데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대장균들은 특정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인자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유전자 인자들이 퍼져나가요. 그런 걸 우리가 수평 유전자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균들은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항상 우리 유전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서 이게 수직 유전자 이동. 세균은 하나가 둘 되면 이건 수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체끼리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평 유전자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병원성 인자나 특히 항생된 내성 유전자도 많이 전달이 돼요. 그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도마인데요. 네. 도마를 잘못 보관하면 또 대장균이 검출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도마 위에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뭐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살고 또 먹을 게 없어도 금방 죽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충분히 미생물이 먹을 만한 먹잇감들은 많이 그걸 뭐 있을 대충 거고요. 물로 씻어내도 당연히 있죠. 뭔가 박혀 있겠네요. 예, 있죠. 또 도마 보면 이렇게 칼집이 나니까 틈새도 있고 맞습니다. 충분히 먹을 게 있으니까 도마 관리가 중요하죠. 그럼 도마가 나무 도마가 있고 플라스틱 도마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사실 재질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육류를 쓰는 도마와 채소를 다루는 도마는 좀 구분하고 요리할 때 섞이지 않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특별히 관리하시는 비법 있으신가요? 도마가 여러 개 있고요. 쓰고 나서 말려 놓고요. 그 미생물들은 습기가 없어지고 또 햇볕에 노출되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모든 생물 물이 없으면은 상주도 중요한 게 빨아서 말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위로 가겠습니다. 네. 1위는 살모넬라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공동 1위군요.
예.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네요. 네. 좀 부담이 돼서 네. 이제 넓게 걸릴 수 있는 걸로 넣었습니다. 황색 포도당 구근은요, 학명은 스테필로코쿠스. 그 스타필로가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네. 코쿠스는 구근 동그랗다는 거예요. 예. 현명으로 보면 얘는 진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붙어 자라요. 아우레우스, 황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 네. 아우라 하는 것처럼. 문제는 황색 포도당 구근은 아주 골치 아픈 세균이에요. 식중독도 일으키고요, 폐혈증, 상체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문제 일으키는데, 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건조에도 강하고 염분에도 좀 강해요. 열에도 좀 강해요. 상대적으로. 보통 조리를 하고 소금이 들어가면은 딴 애들은 좀 많이 약해지는데 얘는 더 잘 자라요. 아. 그래서 여름철에 항상 식중독 나올 때 김밥이 늘 나오잖아요. 황색 포도당 구근이 나오는 이유가 주변에 워낙 많거든요. 얘가 많이 남아있어. 자라는데 얘가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가 문제예요. 끓여도 세균은 죽는데 독소는 완전히 파괴되려면 100도 30분 이상 끓여야 파괴가 되고, 30분이나 끓여야 되니까? 완전히 파괴되려면 그냥 슬쩍 끓여서는 파괴가 안 돼요. 독소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끓여도 독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먹으면 곧바로 식중독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 독소에 의한 식중독은 뭐 음식을 먹고 금방 하고 막 구토 나오고 막 그러면 이건 독소에 의한 거잖아요. 감염보다는. 네, 시간이 필요 없겠네요. 시간이 필요. 네. 황색 포도당구근은 주변에 많고 염분에도 강하고 독소를 만드는데 독소가 열에도 내성이 있어서 1위에 할 만한 세균이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황색 포도상규균은 끓여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가 음식에서 들어오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안 보이니까 증식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여름철에는 빨리 보관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살모넬라는 그냥 장내미 생물이에요. 물론 도축 과정에서 다 잘 제거가 되고 하지만 이 짐승들의 장 속에 있다 보니까 흙속에도 있게 되고 채소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도마 같은 거 쓸 때 고기와 채소를 분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기에 있거든요. 미국 같은 서양에서 더 이게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샌드위치나 그런 거를 많이 먹고 만들어서 그냥 놔두잖아요. 네, 거기 거기서 있으면 자라는구나. 문제가 되거든요. 살모넬라라든지 리스테리아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세균만 타겟으로 해서 파괴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리스트 쉴드예요. 리스테리아의 리스트거든요. 쉴드는 방패잖아요. 액체예요. 이거를 싹 그런 뿌리면은 리스테리아만 죽여요. 네, 사람 약이 아니고 뿌리는. 네. 예.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박테리오파지, 리스테리아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살모넬라용은 살모넬라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걸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주방이나 도마 같은 걸 소독하는 데는 좋죠. 살모넬라가 한국에서는 계란, 닭 창자에 있는 세균이거든요. 여름에는 마트에 사온 달걀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손으로 만지면 깨끗이 씻어라, 그런 일맥상통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걀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고 만졌으면 당연히 손 씻는 거 권장하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균이 잘 증식하는 조건에 반대로 하면은 좀 예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이 잘 손 씻고, 네. 익혀 먹고 끓여 먹고인데, 교수님이 특별히 여름에 신경 쓰시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일단 손 씻는 건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여름철 음식은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선식품 같은 거 보관에 신경 쓰는 게 있고, 장을 볼 때는 신선식품은 맨 마지막에 봐놨다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일 먼저 냉장고에, 그건 좀 신경을 쓰고요. 저는 그냥 그 유통 과정이 제대로 된 것만 되면은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없죠. 약들약?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식중독균에 대해서 이런 용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균들이 실제로 왜 자라고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가독자님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조금이나마 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